네, 프로젝트 자원관리 네 번째 프로세스는 팀 개발입니다. 앞에서 우리 팀원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확보된 팀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역량, 그다음에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팀 개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게 바로 팀 개발이고, 다음 프로세스인 팀 관리도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이 팀 개발과 팀 관리는 물적 자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인적 자원, 즉 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 개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원들 개인의 역량, 또 팀으로서의 역량, 그러니까 팀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팀원 간의 협력이나 팀 분위기를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하게 얘기를 하는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용도죠. 그래서 팀워크 개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대인관계 스킬을 높이고, 팀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팀 개발 활동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팀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동기부여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팀워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 성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팀워크를 위해서 팀 개발을 해야 될 그 책임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팀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우선 도전적 과제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때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진취적인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를 높이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그런 도전적 과제와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는 것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잘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 및 보상, 즉 포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거창한 포상이 아니라도 포상을 함으로써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를 촉진하고, 팀워크, 그러니까 팀으로서의 가치, 개인의 소위 말해서 개인의 어떤 목표보다는 팀으로서의 함께 팀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그런 팀워크를 촉진하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야지 될 팀 개발의 대표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쳐놓은 거는 과거로부터 PMP를 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표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팀 개발을 위해서 뛰어난 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팀 구성 기회를 확보해야 되겠다. 팀 구성이란 말 자체는 우리 영어로 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여기서는 이제 팀 개발의 도구미 기법에도 팀 빌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팀 육성, 팀 구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팀 구성이라고 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팀으로서 함께 그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 사이의 신뢰 구축,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팀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관리인데 건설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갈등은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호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좀 더 건설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관리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또 함께 의사결정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의 개발 목표, 팀 개발에 대한 목표는 뭐냐 하면 우선 개인의 역량이죠.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팀에 대한 역량이라는 것 자체는 팀으로서의 팀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팀원 사이의 신뢰감과 일체감뿐만 아니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하게 얘기는 팀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협동성이나 생산성을 함께하는 팀 스피릿, 팀 정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목표보다는 팀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과 전문성을 상호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협력적인 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팀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팀 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터크맨의 사다리 모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터크맨의 사다리 모델은 물론 PMP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아주 그 신경 써서 봐두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터크맨은 사다리 형태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쭉 진행되는 발전해가는 팀이 그 발전해가는 그러한 단계를 총 5단계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형성 단계, 그래서 form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팀원들이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담당을 파악을 하고, 이때는 이제 아직 이제 서로 경계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인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열성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과업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업 목표는 이제 열성, 그 어떤 열망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지휘 또는 지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스토밍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팀이 이제 만나 가지고 서로 작업이나 기술 사항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관리 방식 자체를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그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주제는 뭐냐면 갈등들이에요. 갈등에 대한 처리가 이제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이제 그 영역이나 그다음에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 처리가 해야지 될 주요 테마고, 이때는 이제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명료화를 해야 되는 게 이 단계의 과업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PM 입장에서 봤을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코칭이에요. 지도. 그래서 팀원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표준화 단계죠. 표준화 단계는 이제 팀원들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해가면서 업무를 서로 조율하고 행동을 조율하고 신뢰를 쌓아가게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주요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가 하는 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이 이제 이때 가장 관심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팀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커미트먼트라고 하고는 몰입, 그러니까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불태우는 이러한 그 노력, 그 목표를 여기선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PM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인볼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단계는 수행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는 잘 조직된 단위로 운영하는 거예요. 팀이 이제 잘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의 이슈가 뭐냐면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높이는 게 바로 여기서 가장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뭔가를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PM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위임하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직접 나서지 않고 팀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해산 단계죠. 그래서 작업을 완료하고 프로젝트에 벗어나는 해산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고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러한 그 터커맨의 사다리 모델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그 단계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 팀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스토밍 단계다 그러면은 팀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이때는 주로 갈등 중심으로 갈등을 처리하고 역할을 명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 단계구나. 그거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커맨의 사다리 모델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점에 적용이 돼갖고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자, 팀 개발 프로세스의 ITO를 보면은 여기서는요 주어진 우리 그 팀 개발 방법대로 자원계획서는 방법대로 그들이 투입 가능한 시점에 또는 가능한 시점이죠. 팀원들이 가능한 시점이나 필요한 프로젝트 시점에 팀 개발 활동을 해야 되겠고 이 배정표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도구 및 기법들은 굉장히 이제 PMP 시험에서는 굉장히 도구 및 기법을 물어보는 것 자체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기부여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팀빌딩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느냐 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팀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가 나오는 게 여기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 개발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변경 요청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팀의 역량과 개인의 역량을 높였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팀의 효율성이 얼마큼 높아지는지 평가한 결과인 팀 성과 평가서가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인풋 사항은 뭐가 있느냐?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자원관리 계획서.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당연히 팀 개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팀 개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팀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훈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침들이 거기에 나와 있겠고요. 필요할 경우는 우리 아웃풋에 팀 성과 평가서가 있는데 팀 성과 평가하는 기준도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방법이나 기준. 항상 관리 계획서는 뭐예요? 방법이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방법대로 이제 개발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을 우리 참고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일정이에요. 프로젝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이들을 그 교육 보낼지, 역량 개발을 할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배정표가 있는데 이제 팀 배정표는 우리 자원 확보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팀원들의 목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즉 팀 개발 대상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상자. 그래서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담당이 나와 있는 그러한 목록이기 때문에 팀원 목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팀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이 있는데요. 자원 달력은 우리가 팀 개발할 때 왜 필요하냐 하면은 팀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팀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언제 팀 개발 활동에 참여시킬 것인지 팀의 가용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을 해갖고 여유 있는 시점에서 팀 개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원 달력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팀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팀 헌장이 필요한데요. 팀 헌장에는 팀을 운영하는 지침이나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갈등을 관리하고 뭐 협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회의하고 이런 팀 규칙, 팀 운영 지침이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역량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러이런 인력이 더 필요하다, 또는 이러이런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팀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적인 팀 평가예요. 그러니까 팀의 효율성을 평가한 그 팀 성과 평가서죠. 그래서 이 팀의 팀 개발의 결과로서 팀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거는 또 뒤에 프로세스는 팀 관리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바로 뒤에 프로세스죠. 9.5에.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로서 우리가 이슈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보완해야 될지, 갈등을 해결해야 할지, 상호작용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등등, 이런 사람 관리를 위해서 이 팀의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더 강화할지,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뭐 팀 개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개발을 하기 위한 인풋 사항을 먼저 보죠. 먼저 첫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는 자원관리 계획서입니다.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실제 팀 개발을 하는 방법이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팀원들을 보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훈육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어떤 그 자원을 프로젝트 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방법을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팀을 평가하는 기준, 어떻게 팀을 평가할 것인데 기준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구미 기법에 팀 평가도 있고, 아웃풋에 보면 팀 평가 성과서도 팀 성과 평가서도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준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돼야 될 문서고요. 계획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프로젝트의 문서가 필요한데, 뭐 교훈, 과거의 교훈을 이용한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선 이제 프로젝트의 일정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고, 어느 시점에 어떤 스킬이 필요하겠고 라는 이런 그 필요한 스케줄을 보고선 필요한 역량을 그 시점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 그래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 실행하는 데서 팀 개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일정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배정표는 뭐냐면 팀원 명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팀원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그들의 뭐 소속이나 연락처나 전화번호와 같은 그런 신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뭐가 들어가냐면 역할과 담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일일이 다 들어있는 그 팀원 명부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팀 배정표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개발 대상이죠. 개인의 역량을 높이든 아니면 팀으로서 역량을 높이는 대상자들이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원 달력이 있는데요. 자원 달력은 일반적으로 어떤 팀원이 언제 근무하고 언제 휴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근무와 휴무를 표시하는 게 자원 달력이죠. 그래서 팀에 대한 가용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팀 개발 활동에 언제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교육을 보내면 언제 보내야 될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쓰는 게 자원 달력이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팀 헌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팀에 대한 운영 지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운영 방식.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운영 방식, 운영 지침, 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팀 구성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팀 개발의 인풋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환경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팀원들의 채용 해고에 대한 각종 정책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한다라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팀 개발 도구미 기법은 PMP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학습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팀 개발의 도구미 기법. 첫 번째는 동일 장소 배치, 그래서 콜로케이션이죠. 프로젝트에서는 팀원들을 같은 장소에 물리적으로 배치해 갖고 항상 같이 대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실제 어떤 회의실, 팀 회의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나름대로 워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워룸. 그래서 상황실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표를 게시할 수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그 밖에 뭐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등등 자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동일 장소에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주 만나서 회의라도 해라. 잦은 대면 회의라도 해라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구조에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각자 팀은 구성되어 있지만 각자의 사무실에서 기능부서 사무실에도 근무를 하죠. 그래서 좀 더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에서도 같이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매트릭스 형태를 타이트한 매트릭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중에서도 동일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를 타이트한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우리 팀 개발에서 우선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가상팀이라도 구성했다. 앞에서도 가상팀 우리 팀 확보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가상팀을 구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충분히 우리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특히 가상팀일 경우는 더더욱이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팀 개발을 위해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 장소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가상팀으로 개발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함께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히 가상팀일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포털이나 화상회의, 오디오 회의라든지 이메일 채팅 이런 것들이 더욱 강화돼야지 되고 실제 동일 장소 배치건 가상팀이건 간에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하는 게 팀 개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팀 개발의 네 번째 도구미 기법은 대인관계 및 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팀 개발하는 목적은 다시 강조드리면 뭡니까? 개인의 역량을 높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팀으로서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나 팀의 역량을 높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대인관계 스킬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갈등 관리. 뒤에서는 이제 물론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좀 더 상호 필요할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서라도 건설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갈등 관리 기법이 필요하겠고요. 또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 또는 필요한 곳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
그래서 일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는 영향력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 역량에 골고루 작용할 수 있는 게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팀 개발의 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상 스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적절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 스킬도 팀으로서 함께 갈등을 줄이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대인관계 스킬 중에 중요한 게 바로 팀 빌딩이라고 하는 팀 구성 또는 우리는 팀 육성 활동, 팀 구성 활동 또는 그냥 영어로 팀 빌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팀 빌딩 활동은 팀의 역량, 즉 팀워크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할 수 있는데 활동들이 팀 구성 활동, 팀 빌딩 활동들이 있는데 단순한 그냥 현황 모여서 매일 아침 하는 뭐 현황 아니 프로젝트에서 현황 검토 회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팀이 함께 뭉칠 수 있는 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고 매일 스탠드업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과 같은 그런 5분짜리 의제 아침에 잠깐 모여서 서서 하는 미팅 것부터 시작해갖고 기본적으로 전문 기관에 가가지고 교육까지 받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에 가가지고 우리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뭐 해병대 캠프를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간단한 회의도 하나의 팀 빌딩에 대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워크숍들도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팀 빌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팀과 활동을 하는 팀 빌딩의 목적은 협력적이고 이런 그런 노력,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팀 개발 도구 및 기법의 5번째는 인정 및 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그러한 그 성과나 그 다음에 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인정해준다, 상패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과 시작해서 보너스까지 주는 어떤 보상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맨 처음에 자원관리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그 정해져 그때 계획이 되는 거고요. 이 보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공식 보상 방법을 모두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팀 관리 프로세스의 보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줘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동양의 문화에는 이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단체의 어떤 성과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단체 상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서구적인 환경에서는 단체보다는 개인의 성과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상 단위를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공평한 보상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과 보상에 대한 것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여금, 보너스라는 게 유형의 보상이지만은 무형의 보상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그 경영층의 직접적인 격려라든지 아니면은 승진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정과 보상은 동기부여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과거에 이제 보면은요, 밤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한다.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은 그 포상을 인정과 보상을 했을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서구적인 문화에서는 시간 외에 작업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본인이 계획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인정과 보상의 대상이 아닌 거죠. 단지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앞당기기 위해서 뭐 시간의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인정과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팀 개발은 도구 및 기법의 이제 교육이죠. 가장 대표적인 팀 개발, 즉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팀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인데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내부 교육들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높여서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수립했던 자원관리 계획서에 그 교육 계획이 편성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다음 프로세스인 9.5의 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팀 관리를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그 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고 대화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 교육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비는 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행 조직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팀 개발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개인 및 팀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고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인사고과의 이런 단편적인 인사고과가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여기서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고과 플러스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건데 이 평가를 통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뭘 알 수 있느냐, 팀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예를 들어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추후에 어떠한 우리 팀 개발 활동을 해야지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성과뿐만 아니라 팀원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 뭘 원하는지 등등 의사결정 성향 그 다음에 대인 기술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감도 설문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선호도 설문조사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평가 시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개인의 능력 소위 말해서 우리 흔하게 하는 고과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의를 통해서 하는 포커스 그룹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과 팀의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팀으로서 개인의 역량보면 팀의 역량을 높여서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미팅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팀 개발 도구 및 기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오리엔테이션 회의라든지 팀 빌딩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팀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지 등등 팀 개발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팀 개발의 아웃풋은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팀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 결과 팀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팀의 평가는 다음 프로세스인 9.5에 팀 관리의 인풋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봐가지고 지속적으로 팀 관리에서는 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과 확인,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팀 개발과 함께 최적화시키는 노력,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노력이 팀 관리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교육을 했든지 팀 빌딩 활동을 했든지 동일 장소 배치를 했든지 여러 가지 도구 및 기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효율성이 있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면은 개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기량이 얼마큼 향상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기술이 얼마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기술 향상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든지 또 팀워크 개선이 도움이 되는 팀원 역량 향상. 그래서 예를 들어 팀 역량이 높아졌는지
팀 정서가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설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능도 하겠죠. 또 하나의 또 방법은 뭐냐면 팀원들의 이직률이 얼마큼 감소했느냐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팀으로서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이직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어떤 팀으로서의 어떤 결속력이 늘어났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팀의 효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팀 성과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그 성과를 근거로 해서 팀 관리에서 뭘 하느냐, 추가로 뭐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느니 훈련이 더 필요한지 지도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팀원들에 대한 뭐 교육, 팀 빌딩, 동일 장소 배치 등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팀원들의 역량과 개인의 역량을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변경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정도 바꿀 수도 있겠고 팀원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경 요청이 발생하는데 이런 그 변경 요청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된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해 특히 자원 관리 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이걸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팀 개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어떤 스킬이 필요한데 그 스킬이 부족하다. 판단한다. 그러면 일정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지 되는 교육 후에 이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고요. 또 특정 인력에다가 이 업무를 담당자가 있는데 근데 그 담당자가 일정이 경우에 따라서 일정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부족한다. 그러면 역할과 책임을 바꿔야지 되는 거죠. 또는 추가의 담당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팀원들에 대한 목록과 함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는 팀 배정표가 추가가 되거나 업데이트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실제 그 근무에 투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을 조정하다 보면은 가용성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자원 달력도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앞에서 나왔던 인풋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풋에 있었습니다만은 팀 개발, 협력하는 팀 운영 방법, 팀이 함께하는 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업데이트 되었고 추가로 우리가 팀원들이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일할 때 이러이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일부 변경으로 인해서 업데이트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기량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의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 스킬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업 환경의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인사평가 같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방식 자체, 이런 것들은 모두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네, 자원 관리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팀 관리입니다. 팀 관리는 앞에서 나왔던 팀 개발에 이어서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죠. 자, 팀 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팀 개발을 통해서 한 게 뭡니까? 팀 개발을 통해 예를 들면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팀 구축 활동, 팀 육성 활동이나 팀 빌딩 이런 활동들을 했단 말이죠.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 노력을 하는 것은 팀 개발이고요. 이 노력한 상태로 만약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은 교육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교육의 한 결과를 잘 활용도 해야지 되겠고, 또 이러한 결과로서 팀과 사람들을 잘 운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잘 운영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성과를 최적화시키는 건데, 단순하게 교육을 하고 뭐 팀워크를 하기 위한 워크숍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서 팀 개발과 함께 팀과 개인을 잘 운영하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팀 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 관리는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성과를 추적한다. 즉 교육을 시킨 결과, 팀 빌딩, 워크숍을 한 결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도 제공하고, 또 팀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슈가 발생하겠죠. 또는 갈등도 발생하겠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또 팀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책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잘 관리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팀 관리인데, 이 팀 관리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갈등 관리라든지 이슈 해결이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팀워크를 촉진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는 이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관리나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의사소통 관리, 그 다음에 갈등 관리, 협상 관리,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PM은 뭘 하냐면 팀원들에게 마찬가지로 팀 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적절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팀 관리 ITO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뭘 하느냐, 앞에서 예를 들어 교육이나 팀워크를 위한 워크숍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게 바로 팀 개발의 결과로서 우리 소위 말하는 팀 성과 평가서가 나오죠. 이거는 팀 개발의 결과고요. 여기 프로젝트 작업 성과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결과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성과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팀 개발에 대한 성과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팀이 잘 돌아가게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또는 사람들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바꿔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 성과 보고서 인풋에 나오는 것은 우리 통합 관리의 프로젝트의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프로세스죠.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프로세스는 그거는 이제 통합 관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이고요. 뭐 팀 성과 평가서는 뭐 당연히 앞에 나왔던 9.4의 팀 개발의 산출물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팀 관리의 데이터 흐름도는 좀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관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개발을 하게 되면 개인의 성과, 팀의 역량을 높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도 높이고 팀의 역량도 높여갖고 그 상태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성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팀원들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타 팀에 대한 그 역할이나 책임 등등 이런 것들의 변경 사항도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관리하고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팀 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아웃풋은 여기 대표적인 변경 요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습니까? 뭐 팀의 어떤 그 부서를 바꿔줘야 되겠든지 역할과 책임을 바꿔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이 변경 요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풋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자원관리 계획서가 필요한데 자원관리 계획서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팀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역할과 책임, 조직도, 그 다음에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보면은 이슈 기록부가 있는데요. 이슈 기록부는 만약 이 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갈등 관리, 그 다음에 이슈 관리,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팀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팀 관리 차원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를 해결해 주는 노력하는 것도 팀 관리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 목록 중에서 우리가 팀 관리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슈 기록부를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원 확보를 통해서 나온 게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팀원들의 목록인데요. 이 팀원들의 목록이 바로 뭐예요? 팀관리 대상자들이죠. 팀관리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팀원들의 목록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할 팀원들, 즉 관리 대상자들이죠. 팀관리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팀 헌장이 있는데 팀 헌장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의사결정 방법, 회의 진행 방법, 그 다음에 갈등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의사결정, 회의 진행, 갈등 해결 이런 그 노력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감시 및 프로젝트 작업 감시를 통해서 나오는 성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팀 관리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향후에 성과를 보고서는 성과가 나쁘니까 이러이런 팀원들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팀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포상해야 되겠다는 인정과 보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또 지금 성과가 좋으니까 또는 나쁘니까 이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는 인력에 대한 규모를 향후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성과 보고서가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바로 뭐예요? 변경 요청. 그러니까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이런 앞의 것들을 참고해 갖고 소위 말하는 인력에 대한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추가한다, 더 뺀다, 빼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인력에 대한 변경이라는 또는 직원들에 대한 배정. 그러니까 즉 지금 배정된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들도 변경할 수도 있겠고요. 필요한 경우는 안 되겠다, 성과가 나쁘니까 추가로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등등 이러한 변경 요청이 나중에 통합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하나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인풋에 보면 팀 관리를 하기 위한 인풋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사람과 팀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때는 당연하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있는 자원 관리 계획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수립한 자원 관리 계획서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원 관리 계획서는 뭐가 있어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즉 팀 관리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방법이. 그래서 자원관리 계획서에 들어있는 책임과 역할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자원관리 방법을 참고해서 그대로 팀 관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관리에서는 이슈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갖고 팀원들이 최적화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팀 관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서 중에서 이슈 기록부와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것도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걸 해결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이슈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슈 기록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치관리대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팀 차원에서, 팀 관리 차원에서 이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목록을 참고해야 되겠고요. 교훈은 참고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팀 배정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팀원들의 역할과 담당 업무가 나와 있는 팀원 목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평가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대상자들이에요. 팀 관리 대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팀 헌장이 있는데 팀 헌장은 소위 말해서 이 팀이 함께 일을 하는 방법과 지침을 얘기를 하는데 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회의 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여기 팀 헌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 팀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갈등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하나의 지침으로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작업성과 보고서예요. 작업성과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통합관리에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나오는 프로세스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 작업 성과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성과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팀이나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러한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결정할 목적으로 실제 그 프로젝트의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금 성과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교육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구나, 역할과 책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작업 성과 보고서를 검토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일정이나 원가나 품질,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작업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 향후에 팀 자원 요구 사항, 즉 인력에 대한 어떤 규모를 예측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성과를 봐갖고 인력이 이만큼 더 필요하겠다라는 인력 규모를 예측하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 성과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작업 성과 말고 팀에 대한 성과 평가서, 앞에 9.4에서 지금 나온 부분들이죠. 그래서 팀 개발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인데, 팀원들에 대한 프로젝트 팀의 성과를 봐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용도죠. 그래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봐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슈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갈등도 해결하고, 팀원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팀 성과 평가를 서를 참고한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앞에 팀 관리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반영을 해갖고 추가로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용도로 팀 성과 평가서를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팀 관리의 도구 및 기법들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 매니지먼트 스킬, 일반 관리 스킬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관리에서 많이 하는 그 대인관계 스킬들로서 갈등 관리, 의사결정, 감성지능, 영향력 행사, 리더십,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갈등 관리죠. 갈등 관리는 워낙 PMP 시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먼저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자로 쓴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쓰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쓰나요? 갈, 그 다음에 등. 갈등 이렇게 쓰는데요. 갈이라는 것은 칡갈자예요. 칡나무 할 때 칡갈자, 칡뿌리 먹는 칡뿌리 할 때 칡갈자죠.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죠. 그래서 칡과 등나무는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칡과 등나무는 감으면서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다라는 그러한 유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갈등 관련 시험에 다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봐두셔야 되겠죠. 자, 갈등의 원인은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갈등, 일정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갈등, 그 다음에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떤 작업 방식에 대한 그런 갈등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팀 차터, 팀 헌장이라든지 팀이 지켜야 될 그라운드 룰이라든지 팀으로서의 어떤 함께 일하는 데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다음 표준을 정한다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 적절한 실무 사례 그래서 각종 계획이라든지 역할 정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런 룰을 정하고 계획을 정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자체도 이제 긍정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갈등. 그래서 견해차가 이제 부정적인 요인 갈등에 해결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그 팀원, 해당 팀원이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PM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이며 협조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갈등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가 조정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개인들이 먼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갈등이 계속될 때는 징계 조치라든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해결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자체는 얼마나 그 갈등이 중요하냐, 강도가 세냐에 대해서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갈등에 연루된 사람이 그 권한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겠고 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겠고 또 그 단기적으로 이제 갈등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5가지 갈등 해결 기법 굉장히 과거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법들이죠. 그래서 5가지 기법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쪽 축은 업무 쪽 일이 되도록 하는 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여기 좀 지우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 첫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소위 말하는 철회, 회피, withdrawal, avoid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실제 갈등이 발생하면은 미루는 거죠. 두고 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스스로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미루든지 관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실제 잠재적 또는 실제 갈등으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이죠. 포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냉각 기간을 갖고 관망하는 시간 벌기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는 이런 사소한 이슈일 경우에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를 식힐 필요가 있을 때 또 추가로 정보를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은 문제는 뭐냐면 일도 해결 잘 안 되고 상대방의 관계도 깨질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갈등 관리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만한 해결 및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무스, accommodat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방식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의견 차이를 서로 얘기하기보다는 동의하는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 서로 동의하지 않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하는 것을 좀 꺼리고 분쟁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나중에 신용을 얻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조화나 인정이 중요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속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 부분은 근본적인 업무는 해결이 안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타협 및 화해 그랬어요. compromise, reconcile.
이 부분은 바로 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양측이 만족하는 일부 해법을 협상하고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을 한다든지 합의를 한다든지 양측이 일부 만족하는 그 해법을 만드는데 요것 또한 단기간의 해법이에요.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고 단기간의 해법이죠. 그래서 목표는 중요하지만은 설득이 더 이상 힘들 경우 상호 비슷한 파워를 가질 경우 이런 양측을 그 타협에 의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강행 및 지시 그래가지고 force direc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바로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업무는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는 나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측이 비용을 지불토록 강요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면 을한테 네가 돈 내고 해결해라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긴급한 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인기 없는 주요 결정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마지막 무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협업 및 문제 해결. 그래서 collaborate 또는 problem solving 또는 뭐 영어로 confront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죠. confrontation. 그래서 confrontation이라는 것은 맞서다라는 건데 맞서다라는 것은 1번은 뭐예요? 회피하는 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맞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problem solving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호 대안을 적용하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고 윈윈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적 접근, 개방적 대화 그리고 문제 식별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요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팀 관리의 도구 및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팀 관리의 도구 및 기법은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 또는 팀을 다루는 기술인데 그 두 번째죠.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갈등 해결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이죠. 여기서 의사결정 도구가 아닌 서로 타협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의사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정보를 분석하고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팀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리스크도 고려하는 이러한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감성지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감성지능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개인의 감성이나 어떤 집단의 감성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그 정서나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그 감성 상황, 감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이것은 감성지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과 팀의 정서를 파악해서 평가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행동을 예측을 하고 문제나 이슈를 살펴갖고 또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상호 간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방식이죠. 자, 네 번째 대인관계 기술은 영향력 행사예요. 그래서 영향력 행사는 이제 일이 되도록 하는 능력인데 매트릭스 환경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PM은 팀원들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이 되도록 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설득력이 있어야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핵심이 뭔지, 그리고 나의 입장이 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 중에서도 경청 능력,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총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을 인식하고 고려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어디가 문제고, 그 다음에 어디가 지금 실권자고, 어느 쪽에다가 이것을 얘기해야지만이 곧바로 처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신뢰를 유지하면서 이슈를 처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보 수집 능력도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과 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리더십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강압적으로 하는 리더십도 필요할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팀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데, 팀원들의 목록 또는 자원 관리 또는 일정 관리,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경우에 우리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 PMIS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팀 관리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웃풋이 뭐냐면 변경 요청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를 통해 갖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팀원이 변동됐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팀원이 바뀌면은 이런 뭐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팀원들에 따라서. 즉 여기서 말하는 팀원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팀원 변동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업무로 간다든지, 아니면 일부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고 외주로 한다든지, 빈자리를 충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팀원 변동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역할과 책임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팀원 변동인데, 그로 인해서 일정이나 예산이 초과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뭔가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정 조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인력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거 상황이 안 되겠다, 프로젝트 앞에서 이거 프로젝트 성과나 팀의 성과, 역량,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 인력을 변경해야 되겠다, 또는 직원 배정 자체를 이제 변경해야 되겠다, 또는 무슨 역할과 업무 자체도 변경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 인력 능력, 기술이 부족하니까 뭐 추가 교육을 해야지 되겠다, 또는 이 사람한테 뭐 포상이나 징벌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시정 조치에 해당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 승인이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일정이나 원가에 대한 그런 기준선 자체가 바뀐 게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자원관리 계획서를 바꾼다든지, 일정이나 원가 기준선 자체를 수정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팀원 변동에 따라서 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승인이 되면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그 변경 요청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시정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팀 관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슈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관리 대장에다가 업데이트해서 미래에 또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들이 변동해야 되면은 팀을 변경해야 돼요. 그럴 때 팀 배정표에 실제 새로운 팀원들에 대한 목록이 들어가야 되겠고, 팀원들의 명부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든지 업무가 변동될 경우에 그거에 맞춰서 팀 배정표에 있는 내용도 업데이트 시켜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 자원관리의 마지막 프로세스이면서 6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자원 통제죠. 우리 앞에서도 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제라는 말 자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 자체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일련의 좁은 의미의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자원을 관리한다라는데 앞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그 물적 자원 또는 실물 자원이라고 표현하죠. 이 물적 자원은 실물 자원에 대한 컨트롤을 통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앞에서 그 인적 자원의 부분에서는 자원 통제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9.5의 팀 관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자원 관리는 물적 자원, 실물 자원과 관련된 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원 통제다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실제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자원이 실제란 말이 이제 물적 실물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예정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계획 대비 실제 활용률을 비교해 가지고 이거를 뭐 대체 자원으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장비나 자재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정된 그 물적 자원을 적시에 프로젝트 투입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자원 같은 경우는 빨리 내보내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해야지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지연돼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시에 적재 장소에 그 자원을 배정하고 빼고 하는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자원 통제는 장비, 자재, 설비, 기반 시설 같은 물적 자원과 관련되는 거고 팀원은 팀 관리 프로세스에 다룬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원 통제에 대한 우리 얘기 중에서 자원 할당을 이제 우리가 최신 현황에 맞춰서 업데이트 하려면은 지금까지 사용된 실제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얼만큼 자원이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즉 지금까지 쓴 자원의 양을 검토하고 나머지 작업량을 고려해서 더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 통제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자원이 얼만큼 쓰여졌는지에 대한 지출 감시, 그리고 부족한 자원이 있는지 남는 자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 그리고 자원을 실제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자원에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되면은 관련된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자원을 제때 확보하고 제때 투입할 수 있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하는 능력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해야 되겠고, 실제 이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추가 예산 또는 추가 일정 변경 등등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대체 자원도 마찬가지죠. 변경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원 통제 ITO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 똑같지만은 통제자 들어가는 프로세스 인풋은 항상 계획 대비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 요구 사항도 계획이 될 테고 실물 자원 배정표도 계획이 될 테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은 작업 성과 데이터예요. 자원에 대한 성과 데이터죠. 이거는 이제 항상 나오는 거지만 로우 데이터예요. 몇 개 썼느냐, 자재 몇 개 썼느냐, 이런 단순한 관찰 데이터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분석 검토해 가지고 작업 성과 정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가공된 정보가 마련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 대비, 플랜 대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할 때는 뭔가 대체나 또는 추가 등 이런 다양한 그 조치를 통한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자원 통제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의 공통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된다. 시정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정 조치라는 건 변경 요청을 포함되는 거죠. 변경 요청.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각종 프로젝트 문서에 나와 있는 플랜 대비, 그 다음에 작업 성과 데이터라는 액추얼, 플랜 대비 액추얼을 비교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뭔가 변경,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변경 요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감시와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복되는 게 뭐예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서 실행 프로세스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작업성과 데이터가 나오죠. 작업성과 데이터는 통제 프로세스를 거치면 뭐가 돼요? 작업성과 정보가 된다 그랬어요. 작업성과 정보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나오면 뭐가 돼요? 작업성과 보고서가 된다고 누누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거는 이쯤 되면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자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문서들을 보면 먼저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통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겠죠. 즉 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복귀할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각종 계획인데 우선 이슈 기록 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슈 중에서 자원이 부족한 이슈라든지 또는 자원에 대한 어떤 투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이슈도 해결해 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뭔가 그 요청을 해야 돼요. 이제 변경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슈 기록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원 배정표가 있는데 이거는 자원 확보의 아웃풋이에요. 자원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물 자원 배정표가 나오는데요. 그 실물 자원 배정표는 실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적 자원 목록이죠. 그래서 어떤 자원이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물적 자원의 목록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예상 자원의 활용도나 유형이나 수량, 투입되는 곳 이런 거에 그가 바로 하나의 계획이죠. 거기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필요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지금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자원 통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케줄이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스케줄은 필요 자원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 통제하는 데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자원 분류 체계가 여기 나와 있죠. 자원 분류 체계. 자원 분류 체계는 자원의 종류들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정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할 때 지금 제대로 투입이 안 돼. 부족해. 문제가 있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다른 대체 자원이나 그 다음에 자원을 다시 확보해야 될 때 자원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의 종류를 보고서는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을 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2 활동 자원 산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자원 요구 사항이에요. 자원 요구 사항에는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필요 자재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각각의 활동별로 어떤 자재나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 자원 요구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계획이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대장이 있는데요. 그 리스크 목록이 쭉 있단 말이죠. 이 리스크 목록 중에서 자재나 장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스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런 문제 자재에 영향을 줘, 이런 장비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달 수행의 산출물인 협약이 있어요. 계약이에요. 계약 결과죠. 그 업체와 계약한 그런 계약인데요. 외부 자원과 관련돼 있죠. 이거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조달하는 그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데 외부 자원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든지 기존 자원의 이슈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뭔가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절차, 협약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자원이 더 필요하다 또는 뭐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
기존 자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각종 통제의 결과로 각종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이런 그 통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변경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뭐 구태여 설명 안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을 예정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계획 대비 실제 물적 자원의 활용률을 비교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변경 요청을 한다라는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자원 통제 인풋입니다. 자, 인풋은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자원 관리 계획서예요. 자원 관리 계획서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통제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적 자원을 사용하고 통제하고 최종 그것도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수행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서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서 중에서 이슈 기록부예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자원에 대한 입고나 공급이 지연된다든지 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질이 낮은 그러한 자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해결해야지 되는 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원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슈 목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자원 배정표를 했는데 이거는 9.3에 하는 자원 확보 프로세스. 자원 확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실물 자원 배정표라는 것은 우리 물적 자원에 대한 목록이라 확보된 목록이다라는 거죠. 확보된 현재 우리가 확보된 그 장비나 자재가 뭐뭐뭐뭐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확보된 내용이 이거고 이거의 수량과 이런 위치는 어디 있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건지 아니면은 외부 아웃소싱인지 뭐 등등까지도 이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목록을 보고서는 지금 나중에 여기에 추가 뭐가 더 필요하겠다. 이거보단 대체 자원이 뭐가 필요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관리하기 위한 용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하게 생각하면 자재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재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자재에 대한 재고 관리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이죠. 실물 자원 배정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확보한 물적 자원의 목록이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케줄이 왜 필요하냐면 프로젝트 스케줄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서는 프로젝트 일정표를 보고서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이 지금 자재가 장비가 필요한데 이때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지 또 기존에 사용됐던 이 작업에 진행되는 동안에 투입됐던 자원에 대비해서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스케줄을 보고서는 판단하는데 참고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자원에 대한 종류를 우리는 계층 구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자원에 대한 종류들을 이렇게 쭉 썼는데 어떤 자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대신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느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자원의 종류를 보고서는 파악을 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부분은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뭐 이런 것 등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자원의 종류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 요구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이제 우리 9.2의 활동 자원 산정. 그래서 각각의 그 액티비티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 작업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또 얼마만큼 수량이 필요하다라는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행을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작업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대장인데 혹시 장비나 자재
보급품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있는지 리스크 목록을 보고서는 이러이러한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장비는 지금 확보되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자재는 지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디서 세웁니까? 바로 이 자원 통제와를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작업 성과 데이터입니다. 작업 성과 데이터는 뭐에 대한 데이터냐, 뭐에 대한 성과 데이터냐면 자원에 대한 성과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재나 장비가 지금 사용된 게 몇 개냐, 또 어떤 유형이 지금 투입됐느냐 등등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원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실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자원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얼만큼 투입됐고 지금 얼만큼의 자원이 지금 가용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실제 뭐 활용률이라든지 또 자원을 제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남은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자원 성과 작업 성과 데이터인 그 자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협약 그랬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 자원이에요. 그래서 외부 자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그런 외부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원과 관련해 갖고 새로운 자원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는지, 기존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조달했던 기존 자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외부로부터 더 추가로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든지 외부로부터 어떤 대체 자원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이걸 확보하고 우리는 충당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약,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협약을 했는지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원 통제 도구미 기법은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대안 분석인데요. 실제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를 해야지 되는지, 또는 초과 근무를 위해서 추가로 돈을 써야지 되는지, 또는 이런 소위 말해서 현재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지, 또 인력을 더 자재나 장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안을 분석해서 선택을 하는데 비교 검토하는 방식을 대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편차에 따라서 비용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정 조치 방법.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데 대안도 마찬가지죠. A라는 조치 방법, B라는 조치, C라는 조치가 있는데 원가 대비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얼만큼 되는지, 원가 대비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그 비율을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우리 인풋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작업 성과 데이터가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 성과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일이 필요로 하겠고, 실제 데이터, 특히 자원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이나 원가에 대한 성과 정보도 확인을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 뭔가 우리가 자원을 더 추가하거나 대체하거나 하는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성과 검토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추세도 마찬가지고 자원에 대한 추세도 마찬가지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봐가지고 조기에 빨리 뭔가 자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구미 기법은 문제 해결 기법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 기법은 우리는 자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발생된 문제들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그 단순하게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원의 질의 문제더라.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게 자재나 장비의 질 문제인지 수량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이나 등등 이런 그 상황, 이 상태를 또 데이터를 조사하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까지 찾게 되면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대안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이행을 시켜갖고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하는 걸 우리는 문제 해결 단계로 정하는 거죠. 그 밖에 자원 통제학에서는 대인관계 및 팀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한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인관계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자원을 추가하던 아니면 어떤 자원을 대체하던 새로운 자원을 투입을 하든 뭔가를 하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그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추가로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협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원에 대한 컨트롤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또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 행사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적시에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그걸 위해서 뭐 마찬가지 비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자원을 대체하거나 추가하거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 협상 능력과 함께 정보 그다음에 그 설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해서 적절한 사람한테 적시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향력 행사죠.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려면은 그냥 손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종합적인 툴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원이라는 것은 스케줄, 그다음에 여기 투입되는 자원, 일정,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원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돼야지 되는 거죠. 하나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한다고 통제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원 통제의 아웃풋은 뭐냐면은 우리 인풋에서 작업 성과 데이터를 분석 검토한 결과 작업 성과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작업 성과 정보는 요구사항 대비 실제 할당되거나 사용된 그러한 그 실적에 대한 것들을 그 분석한 결과로서 프로젝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종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원에 대한 가용성과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자원 대비 투입된 양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분석된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로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변경 요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순한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준선에 대한 변경이 요청돼 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변경 요청은 어디로 가요? 통합관리에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승인받은 거는 일정 기준선이나 원가 기준선에 대한 것들이고요. 기타 이제 그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우리 실제 자원에 대한 투입 또는 방법 또는 이용 방법 등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자원관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야 될 경우는 여기다가 변경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인된 변경 중에서 만약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지금 자원을 가지고는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 시점 자체를 뒤로 미루자 또는 늘리자 등등 여러 가지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투입하고 대체 투입을 하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필요한 부분들 경우에는 원가 기준선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 밖에 문서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러한 문서들은 결국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대체 자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사항 기록부는 우리 투입되는 그 장비나 자재들을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가정사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대체하거나 재비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슈, 새로 부각되는 이슈가 있을 때 그것도 기록부에다가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통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물 자원 배정표, 자원 목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목록인데 여기에 이러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나 이런 걸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겠다. 대체된 목록, 이 목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현 상태에 맞는 실질적인 그러한 자원 목록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대체하거나 재배치할 때는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즉 RBS, 즉 리소스 분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원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로 다시 대체한다.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새로 없어지는 거고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대체하거나 재배치 또는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들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 목록에다가 새로 추가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